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순애, 올해 67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 말하기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혹시나 저처럼 당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5년 전 남편 영철이를 떠나보낸 후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외로웠습니다. 돈이야 남편이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아둔 게 있었으니 걱정 없었지만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게 있더군요. 바로 이 가슴 속 빈자리요. 딸의 미영이는 자기 가정 꾸리느라 바쁘고 아들 녀석은 해외에 나가 있고 명절 때나 한 번씩 보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정말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김진우라는 사람이었죠. 처음엔 정말 운명인 줄 알았어요. 하늘이 저에게 다시 한번 사랑할 기회를 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아니, 그 사람이 만들어낸 치밀한 계획이었죠. 지금부터 제가 겪은 달콤했다가 씁쓸했던, 그리고 마지막엔 씁씁한 인연을 털어버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매년 4월 15일 남편 영철이의 기일이면 저는 어김없이 묘지를 찾아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영철이가 좋아하던 잡채를 만들고 과일도 정성스레 깎아서 담아요. 그리고 꼭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갑니다. 묘비 앞에 앉아 혼자 중얼거리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5년째 그렇게 지냈죠. 그런데 작년 딱 5년째 되던 해 4월 15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묘비를 닦고 음식을 차리는데 옆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한 남자분이 새 묘지 옆에서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꽤 단정한 차림에 저보다 2~3살 어려 보이는 분이었어요. 제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뭐랄까, 그분의 뒷모습에서 저와 같은 외로움이 느껴졌거든요. 그분은 죄송하다면서 오늘이 아내 유미의 기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오늘이 남편 기일이라고, 올해로 5년째라고 말했죠. 본인은 3년 되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아내 유미 씨는 췌장암으로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요. 자신을 김진우라고 소개했어요. 저도 박순애라고 소개하면서 편하게 순애 씨라고 부르라고 했죠. 저에게도 편하게 진우 씨라고 불러달라고 하더군요.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묘지 옆 벤치에 앉아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 영철이와의 첫 만남, 아내 유미 씨와의 신혼 시절, 자식 이야기, 그리고 홀로 남겨진 일상까지. 저에게는 뭘 하면서 지내냐고 물었어요. 딸애가 가끔 와서 같이 장 보러 가고 TV 보고 교회 나간다고 말했죠. 진우 씨는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니 자기는 친구들과 골프를 치거나 산책을 하지만 집에 혼자 들어가면
너무 조용해서 무섭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똑같았거든요. 저도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싫다고, 요즘엔 그냥 김치에 밥만 말아 먹을 때가 많다고 했어요. 다음 주 목요일쯤 혼자 먹는 것보다 둘이 먹는 게 낫지 않겠냐면서 점심을 같이 먹자고 제안했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마치 처음 영철이가 데이트 신청했을 때처럼요. 좋다고 대답했고, 그렇게 우리는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묘지에서 만나 사귀게 된 거죠. 첫 데이트는 동네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제가 한복을 입고 나간 모습을 보더니 오늘 정말 아름답다고 칭찬해 줬어요. 겉으로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했지만 속으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5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저에게 커피를 좋아하냐고 물었어요. 아메리카노 좋아한다고 했더니 자기가 아는 좋은 카페가 있다며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습니다. 진우 씨는 참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계단 오를 때면 팔을 내밀어 부축해주고, 바람 불면 자기 재킷을 벗어 제 어깨에 걸쳐주고, 음식점에서도 항상 제가 좋아하는 메뉴를 먼저 물어봤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이 되냐면서 남산타워에 같이 가자고 말했어요.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나 가는데 아니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순애 씨와 같이 야경을 보고 싶어서 우리도 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남산타워에서 본 서울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진우 씨와 나란히 서서 반짝이는 불빛들을 보는데 제 손에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어요. 진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 씨는 저에게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순애 씨를 만나면서 자기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고, 내일이 기대된다면서 저를 참 좋아한다고 고백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도 진우 씨 만나면서 웃음을 되찾았다고, 고맙다고 말했죠. 우리는 그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3개월 동안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진우 씨에게서는 잘 주무셨냐는 문자와 함께 점심때 보자는 연락이 왔어요.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좋다고, 오늘은 제가 맛있는 거 준비하겠다고 답장을 보냈죠. 진우 씨를 위해 반찬도 만들고 옷도 새로 맞췄어요. 거울 보는 횟수도 늘었고 화장도 예전보다 더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딸의 미영이는 저에게 요즘 왜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아니라고,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다고 얼버무렸죠. 사실은 진우 씨를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우리는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어요. 북한산 등산도 가고,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도 타고, 인사동에서 전통차도 마셨어요. 어느 날 진우 씨는 저에게
제주도에 가본 지 오래되지 않았냐면서서 이번 달 말에 2박 3일로 다녀오자고 했어요. 제주도라니. 그런데 그게 하고 망설이자 따로따로 방을 잡을 테니 걱정 말고 그냥 같이 여행 다니는 거라면서 저와 제주 바다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제주도 여행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함께 성산일출봉에 올라 일출을 보고 섭지코지에서 사진도 찍고 흑돼지도 먹었어요. 섭지코지에서 진우 씨는 저에게 사진 한 장 찍자고 물었어요. 진우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함께 찍은 그 사진은 지금도 제 휴대폰에 남아 있어요. 그때는 정말 우리 둘 다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진우 씨가 식사 중에 남편이 남겨준 게 좀 있는지, 노후 대비는 잘 되어 있는지 슬쩍 물어봤거든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랑 집 2채 있다고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말했죠. 자녀들이 많이 신경 쓰는지도 물었어요. 애들은 자기 일 바빠서 잘 안 온다고, 그래도 가끔 연락한다고 했어요. 그때는 그냥 노후 생활을 걱정해서 묻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나이 든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두 번째로 이상했던 건 진우 씨가 제 집에 처음 왔을 때였어요. 진우 씨는 우리 집이 정말 넓고 좋다는 말과 함께 이 동네 집값이 꽤 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어요. 거실을 둘러보던 진우 씨의 시선이 서재 쪽으로 향했어요. 거기엔 남편이 정리해둔 서류들이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화장실 좀 써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진우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5분이 넘도록 진우 씨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서재 쪽에서 희미하게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서재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진우 씨가 제 서류 캐비닛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진우 씨를 불렀더니 깜짝 놀라 돌아보며 미안하다고 화장실 가다가 우연히 문이 열려 있길래 사진이 많아 보여 구경 좀 했다고 변명했어요. 이분이 영철 씨구나. 사진으로 봐도 인상이 참 좋다는 말도 덧붙였죠. 차 나왔으니 나가서 마시자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예민한가 하고 넘겼죠.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세 번째 징조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우 씨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자기가 사실 건강이 좀 안 좋고 약값과 병원비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냐면서 다음 달에 연금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고 했어요. 그때는 또 순진하게 믿었어요. 아이고, 그런 거였냐면서 제가 도와주겠다고 500만 원쯤이야 괜찮다고 해주죠.
저에게 고맙다고 꼭 갚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다음 달이 되어도 돈을 갚겠다는 말이 없었어요. 그 다음 달에는 차 수리비가 급하다며 300만 원을 더 빌려갔어요. 어느새 진우 씨한테 빌려준 돈이 1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딸의 미영이가 찾아왔을 때였어요. 딸의 미영이는 저에게 요즘 은행 입출금 내역을 보니 돈이 많이 나갔던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아니라고, 그냥 진우 씨가 잠깐 어려워서 좀 도와준 거라고 해주죠. 미영이는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 돈을 노리는 사람인데 엄마가 그걸 모르냐고 했어요. 뭔 소리냐고, 진우 씨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소리쳤죠. 미영이는 그 사람이 진짜 의심스럽다면서 자기가 알아보니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자들에게 접근했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미영이한테 그런 소리 말라고, 내가 뭘 안다고 그러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미영이와 크게 싸웠습니다. 딸애는 울면서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아 화를 참았죠. 미영이가 질투하는 거라고, 자기 엄마가 행복한 게 싫은 거라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운명의 날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5월 어느 화창한 날, 진우 씨와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우 씨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은행 일 때문에 늦을 것 같다면서 집에서 편하게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문 비밀번호 아니까 들어갈 거라고요. 알았다고 천천히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진우 씨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30분쯤 지나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벌써 왔나 싶어 문을 열었는데 낯선 남자가 서서 저에게 박순애 씨 객이 맞는지 물었어요. 그렇다고 하자 자기는 민사소송 관련 서류를 전달하러 왔다고 하면서 서류를 확인하고 서명해 달라고 했어요. 서류를 받아보는데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채무이행 청구 소송, 진우 씨 앞으로 온 소장이었어요. 그런데 주소가 제 집 주소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그 남자는 김진우 씨가 이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겼어. 여기로 서류가 발송된 거라고 설명했어요. 주민등록을 여기로 옮겼다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소장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진우 씨가 다른 여성에게 2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고소당한 거였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진우 씨가 들어왔고 미안하다며 늦었다고 말하는 중이었죠. 진우 씨는 제가 들고 있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오해라고 했어요. 오해냐고, 이게 오해냐고 물었습니다. 당신 주민등록을 우리 집으로 옮겼냐고, 왜냐고, 뭐 때문이냐고 따져 물었죠. 잠깐 주소지가 필요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한테 2천만 원 빌리고 안 갚은 것도 오해냐고 물었습니다. 진우 씨가 말문이 막혔어요. 나가라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제발 설명 좀 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설명은 무슨 설명이냐고. 당신 같은 사기꾼한테 무슨 설명을 듣겠냐고 했주죠. 그날 저녁 저는 미영이를 불렀어요. 미영이한테 엄마가 미안하다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괜찮다면서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고 말했어요. 그 사람이 진짜 날 속인 거냐고 물으니 미영이는 자기가 알아본 것을 말해 주겠다고 했어요. 미영이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진우 씨는 이런 일을 처음 한 게 아니었대요. 최근 5년간 3명의 여성에게 접근해서 총 7천만 원을 뜯어낸 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내 유미라는 사람은 실제로는 15년 전에 이혼한 전처고, 묘지 역시 우리 남편 묘지 근처에 있는 다른 사람 묘지를 이용한 가짜였다고 하더군요. 뭐라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처음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 미리 저를 조사하고고 남편 기일에 맞춰 계획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해줬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묘지에서의 눈물, 그 따뜻했던 말들, 손 잡았던 남산타워의 야경, 제주도에서의 미수. 전부 다 거짓이었어요. 전부 다 연극이었던 거예요.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너질 수가 없었어요. 제가 무너지면 진우 씨가 웃잖아요.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 거잖아요. 박순애, 정신 차려요. 당한 건 어쩔 수 없어서 이제라도 제대로 복수해야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미영이에게 말했어요. 엄마 좀 도와달라고. 그 남자를 제대로 혼내줄 거라고요. 미영이는 자기가 알아둔 게 있다면서 저를 돕겠다고 했어요. 먼저 저는 진우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하다고, 제가 너무 흥분했나 보다고, 한 번 더 이야기 나누자고, 내일 우리 집으로 와 달라고요. 진우 씨는 정말이냐면서 고맙다고, 꼭 오해 풀겠다는 답장을 금방 보냈어요. 그 답장을 보면서도 참 허탈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저를 호구로 보고 있구나. 다음 날 진우 씨는 꽃다발까지 들고 와서 정말 미안하다면서 설명하겠다고 했어요. 들어오라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그를 맞았어요. 거실에 앉혀놓고 차를 내왔죠. 저도 많이 생각해봤다고, 제가 너무 딸의 말만 듣고 의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진우 씨는 고맙다며 자기가 정말 저를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근데요, 하나만 물어보겠다고 솔직하게 대답해 달라고 했습니다. 네, 뭐든지 물어보라고 했어요. 진우 씨가 저를 처음 만난 게 우연이었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우연이었다면서 자기가 아내 묘지 찾아갔다가 저를 만난 거라고 했어요. 아내 유미 씨 묘지요? 라고 물으니 그렇다고 대답했죠. 진우 씨, 유미 씨는 15년 전에 이혼한 전처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묘지, 우리 남편 묘지 옆에 있던 묘지는
이순자 씨 묘지라고. 유미 씨랑은 아무 상관없는 분이라고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말을 더듬었어요. 진우 씨, 저 바보 아니에요. 미영이가 다 알아봤어요. 진우 씨가 최근 5년간 3명한테 똑같은 수법 쓴 거. 라고 말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오해라고 했어요. 앉으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우 씨가 주춤하며 다시 앉았습니다. 오늘 진우 씨를 부른 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그런다고 말했어요. 제안이냐고 물었어요. 네, 제가 진우 씨한테 지금까지 준 돈 1천만 원 있죠. 그거 안 받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진우 씨 눈이 커지면서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네, 대신 조건이 있다고 여기 이 서류에 서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어요. 진우 씨는 서류를 읽더니 얼굴이 벌개져서는 이게 뭐냐고, 사기 행각 자백서라니 이게 뭐냐고 소리쳤어요. 거기 다 적혀 있잖아요. 진우 씨가 저한테 한 일들,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 거짓말한 것, 돈 뜯어낸 것, 다 자백하고 서명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못한다고 소리쳤어요. 그래요? 그럼 이거 보세요. 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휴대폰에서 재생된 녹음 파일에서는 진우 씨가 다른 여자한테 전화하는 내용이 흘러나왔어요. 응, 박순애. 그 할망구 이제 다 됐어. 조금만 더 꼬시면 집 명의까지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 하하하, 쉬운 타겟이었다니까. 라는 진우 씨 목소리였죠. 미영이가 몰래 녹음한 거였어요. 녹음이 끝나자 진우 씨는 말을 잃었어요. 이 녹음 파일이랑 진우 씨가 다른 여자들한테 한 증거들 제가 다 모았어요. 경찰서 가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아시죠? 3건 이상이면 상습범으로 처벌받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진우 씨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선택하세요. 여기 서명하고 1천만 원은 그냥 가져가세요. 제가 비싼 수업료 낸 셈 칠게요. 아니면 경찰서 가서 감옥 가세요. 진우 씨는 순애 씨 라고 저를 불렀어요. 저는 3초 드릴게요. 하나, 둘, 라고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서명할게요. 라고 진우 씨가 외쳤어요. 진우 씨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자백서에 앞으로 저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도 서명했죠.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 나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진우 씨는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미안하긴요. 진우 씨, 아니 김진우 씨. 전 이제 당신을 용서할 생각 없어요. 근데 딱 하나는 감사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뭐가 감사한지 물었어요. 덕분에 제가 정신 차렸어요. 사람 봐야 한다는 거, 외로움 때문에
누구한테나 마음을 열면 안 된다는 거. 비싼 수업료였지만 확실히 배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문을 활짝 열었어요. 이제 나가세요. 그리고 다신 제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만약 또 나타나면 그때는 자백서 들고 경찰서 직행입니다. 라고 말했죠. 진우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나갔어요. 뒷모습이 초라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옆에 숨어있던 미영이가 나왔어요. 엄마, 완전 멋있었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래, 엄마 떨렸어. 라고 했더니 미영이는 하나도 안 떨려 보였다고 하더군요.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제야 긴장이 풀렸어요. 미영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 큰일 날 뻔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저에게 이제 괜찮은지 물어봤어요. 응, 괜찮아. 아니, 괜찮아질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예요.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지는 않아요. 미영이가 주말마다 찾아오고 아들 녀석도 영상통화 자주 해요.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이랑도 자주 만나서 수다 떨고 노인정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이제는 혼자 밥 먹는 것도 괜찮아졌습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끔 진우 씨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리움이 아니라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반성이죠. 저는 사랑에 굶주렸었어요. 외로움이 너무 커서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무너졌죠. 그게 제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 겁니다. 여러분, 특히 저처럼 혼자 계신 어르신들, 황혼 연애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랑할 나이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너무 빨리 마음을 주지 마세요. 상대가 정말 진심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특히 자식들의 말에 귀 기울이세요.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거든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혼자라는 게 외로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외로움 때문에 누구한테나 의지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알아요. 진짜 외로움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느낄 수 있다는 걸요. 진우 씨와 함께 있을 때 저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계속 불안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할까 하는 의심이 계속 있었거든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습니다. 진짜 저를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함께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저처럼 당하고 계신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자식들한테, 친구한테, 아니면 경찰서에라도 가세요.
창피하다고 숨기지 마세요. 당한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계속 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운 좋게 미영이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더 큰 피해 보기 전에 벗어날 수 있었죠. 여러분도 그러세요. 주변에 도움 요청하세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오늘도 저는 남편 영철이 묘지를 찾아갑니다. 국화꽃 한 다발 들고요. 묘비 앞에 앉아 혼잣말을 해요. 여보, 내가 바보 같았어. 당신 잃고 너무 외로워서 엉뚱한 사람한테 마음을 줬어. 미안해. 라고요. 그래도 괜찮아. 난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당신이 남겨준 것도 많고, 우리 애들도 있고, 그걸로 충분해. 라고 말합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요. 마치 영철이가 그래, 순애야. 넌 충분히 강한 사람이야. 잘할 수 있어.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요.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외롭지만 외롭지 않아요.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는 속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였지만 혹시나 저처럼 당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용기 내서 말씀드렸어요. 황혼 연애 조심하세요.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진짜 사랑은 조급하지 않거든요. 천천히 신중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